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8월 5일 시행된 제109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들은 뭐 다 보시면은 기출문제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설명이 나오죠. 반드시 쭉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문제를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회계 분야 중에서 재무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요 재무회계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좀 복습을 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요걸 좀 PPT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한 문제 한 문제 PPT에서 페이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옮겨 놓고요. 필요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재무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회계 배우시면서 처음에 배웠던 내용들 있죠. 재무회계는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재무회계의 이제 상대적인 그 회계 분류는 관리회계도 있고 세무회계도 있어요. 여기 참고로 여기서 지금 재무회계를 물어봤는데 이 재무회계를 설명하면서 관리회계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세무회계도 있었죠. 세무회계. 자, 이 중 보기에 있는 4개 중에서 재무회계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적절한 설명은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답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관리자에게 경영활동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요, 관리회계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국세청 등의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회계 정보를 작성한다. 국세청만을 위한 것은 사실 아니죠. 여기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회계 정보를 갖다가 국세청도 이용하기는 하지만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가 아니란 얘기죠. 세 번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세무보고 목적으로 이게 세무회계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주주, 그다음에 투자자 등이 주된 이용 정보 이용자이다. 바로 요걸 갖다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이고, 참고로 이 관리회계는 내부 회계 정보 이용자를 갖다가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세무회계는 당연히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회계를 갖다가 우리는 세무회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서는 여러분들이 회계 분류할 때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렇게로 구분한다. 그다음에 회계정보 이용자의 특징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제가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반드시 아셔야지 회계 공부를 하시면서 앞으로 더 상급으로 넘어가시고 실무에서 업무 보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팁 같은 걸 좀 간략하게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보시면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가증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이 계정이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계정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고 계셔야지 그 질문에 답하기가 수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계 2급뿐만이 아니라 회계 원리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시겠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수학할 때 구구단 외우듯이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재무상태표가 암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계 2급, 회계 1급, 세무 2급, 세무 1급 계속 진도를 나갈 때 회계 1급까지는 어찌저찌 자격증을 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세무 2급부터는 이 계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없으면 설명 자체를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이미 60이 넘으신 분들도 수업 시간에 요거 40분 만에 다 외우셨어요. 어떻게? 하나씩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회계 담당하실 분들한테는 자격증 취득 목적뿐만이 아니라 실무 업무에서도 중요한 것이니까 요 순서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제가 그 강의해 놓은 것 중에서 회계 원리 이걸 보세요. 회계 원리의 자산 파트 막 시작하는 파트에 여러분이 그 수업만 동영상 수업만 한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만 천천히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외우는 방법 천천히 따라만 가도 외우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까지요. 해당되는 계정 과목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어진다. 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나눠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가증권 중에서 단기매매증권은 여기 단기매매증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에서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재무상태표 암기하라는 이유가 이가 암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단기매매증권은 목적이요. 시세차익 목적이에요. 그래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정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세차익이라는 것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요. 그래야지 시세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단기매매증권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계정을 배우실 때 설명할 때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각 계정의 목적들을 정확히 구분하실 줄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면 설명이 올바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으로 분류된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기매매증권은 여기 당좌자산이라고 하는 통합계정 밑에 그 통합계정 당좌자산이라는 통합계정 안에 4개의 통합계정이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기타 채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통합계정의 구분계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다 당좌자산에 속해 있다는 거죠. 얘를 암기하고 계신다면 이거 당연히 그렇지 라고 금방 알 수 있지만 이게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당좌자산은 뭐고 단기 투자자산은 뭐고 단기매매증권은 뭐고 이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특히 기초과정에 있는 전산회계 급수로 따졌을 때 회계원리는 당연하고요. 회계원리, 전산회계 2급, 그다음에 전산회계 1급 여기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여러분이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 놨으니까 요 문제 푸시고요. 시간 내서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번도 맞는 목이네요. 세 번째, 기말평가 방법은 공정가액법이다. 단기매매증권은 시세를 차익으로 목적으로 해서 취득하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중에 10,000원 주고 샀는데 기말해 보니까 얘가 12,000원이더라. 그러면 가격이 2,000원 올라갔죠. 근데 얘가 재무상태표의 계정이다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목적은 그 한 시점이죠. 여러분이 배웠을 때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기말이면 12월 30일이 기말인데 이 시점에서 표시되어 있는 단기매매증권의 가치는 10,000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맞겠어요?
1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야 맞겠어요. 당연히 1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야지 일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000원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서 증가된 2,000원만큼을 단기매매증권을 추가로 더 기상을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것도 맞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기매매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단기매매증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동자산이며 당좌자산이고 그 다음에 단기투자자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산은 어디 있어요? 투자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의 첫 번째 투자자산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하고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유가증권 중에서도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에 속하지만 만약에 단기자가 빠진 유가증권은 투자자산 여기 보시면 유가증권 있죠? 이거는 1년이 넘어가는 그런 자산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라고 구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 대한 말뜻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을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거 먼저 외우는 거 제가 확인하는 이유가 아마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아 이거 꼭 암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리라 믿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재고자산의 목적은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우린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차피 장사하는 곳인데 회사에서는 주로 뭐를 파나요? 상품을 팔죠. 그래서 상품이 재고자산의 첫 번째 거였었어요. 제조업에서는요, 제품이겠죠. 제조 만들어서 파는 곳에서는 제품이라든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공 과정, 만드는 과정에 제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했다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 혹은 원재료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자산 계정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물론 여기에는 저장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정 써드릴 때 저장품까지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세요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소모품도 여기 재고자산에 속한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재고자산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네요.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결정한다. 예, 맞아요.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럼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뭐죠?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도통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그 재고자산이 있어요. A라는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랍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있어요. 얘는 6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1,000원짜리하고 600원짜리를 갖다가 일괄 구매 한꺼번에 샀어요. 그랬더니 이걸 파는 사람이 원래는 각각의 금액이 1,000원, 600원이어서 1,600원으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사주셔서 땡큐 그래갖고 고맙습니다 해갖고 얘를 얼마에 샀느냐 하면은 성격은 다 다른 재고자산이에요. 얘를 갖다가 1,300원, 1,200원에 샀다고 가정 너무 많이 비싸.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가지고 1,400원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두 개를 동시에 사기 때문에 싸게 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200원을 덜 주고 산 건 좋은데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한 상태에서 그럼 A의 재고자산은 얼마로 해줘야 되고 B의 재고자산은 얼마로 해줘야 되는지 우리는 장부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1,000원짜리라고 해서 1,000원짜리로 기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두 개 합쳐서 1,400원에 샀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배분을 해서 금액을 얼마로 확정할지 계산을 다시 해줘야 돼요. 계산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일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취득원가 이거는요 여기 우선 1,400원 우리가 쓴 돈에다가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요. 자, 두 개 합친 전체 금액은 얼마였었느냐면 1,600원이었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전체 금액이 1,60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값은 1,000원이었단 말이죠. 1,000원. 이렇게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A라는 재고자산의 금액이 얼마로 계산해야 될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1,400원 곱하기 1,000원 그다음에 나누기 1,600원 이렇게 했더니 얘는 875원이에요. 875원짜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 B의 재고자산 금액은 똑같은 방식으로 1,400원 곱하기 1,600원. B의 원래 가격은 600원이었단 말이죠. 600원.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돼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1,400원 곱하기 600원 나누기 1,600원 했더니 525원이네요. 그럼 요 금액 두 개 다 더하면 1,400원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괄 구매일 경우에 A의 재고자산을 우리가 장부에 기록할 때는 875원이라고 계산해야 되고 B라는 것을 B의 재고자산을 갖다가 장부에 기록할 때는 재고자산으로 525원이라고 기록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요 첫 번째 말의 뜻이랍니다. 공정가치 비율, 공정가치라는 건 여기 원래 가격이었던 거예요. 1,000원, 600원 비율에 따라서 요런 전체에서 그게 해당되는 비율에 따라서 안 분해요. 안 분해되는 것은 배분해 준다는 얘기예요. 취득원가 결정한다 이 말이고요. 사실 이런 문제 계산하는 문제는요. 여러분 이제 세무 2급 정도에 가시면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오게 되는데 이 말뜻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이런 계산도 할 수가 없겠죠. 주로 이제 계산 문제로 세무 2급에서 재고자산이 됐던 유형자산의 일괄 취득이라든지 그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제가 내용 숫자로 설명해 드려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해 드린 거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옳은 거죠. 잘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애누리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회계를 배우시면서 상품 또는 제품 원재료 같은 거 취득할 때 이제 회계 1급에서는 제조업이라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상품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원재료를 취득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자, 원재료를 갖다가 취득할 때 대표적으로 여기 플러스 운반비가 발생하면 운반비 얘는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뭐에 포함한다? 취득하는 자산으로 포함시킨다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총 매입액이라고 불러요. 회계 2급 때도 나왔던 거죠. 총 매입액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등등한 상황 때문에 반품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매입 환출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애누리 받을 수도 있잖아요. 매입 애누리, 매입 또 할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면 당연히 차감을 해야 되겠죠. 차감을 하고 그 나온 금액, 지급해야 될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순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우리가 재무회계 때
원재료를 취득하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로 배웠다 하면은 이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애누리 요거를 반영해서 이 금액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영해야 되는 거죠.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요 B번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아지면 장부 금액으로 한다. 이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가를 장부 금액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금액을 갖다가 시장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수정해서 얘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원가는 지금 1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을 갖다가 시장에서 지금 사갖고 온다 그러면 시가가 얼마냐면 80원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건 100원짜리인데 지금 가서 시장 가격이 80원짜리 사갖고 오게 되면 우리 갖고 있는 장부는 아직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원이 지금 손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지금 뭐 시가와 장부가액을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서는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더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보수주의에 의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인식한다, 기록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보수주의에 의해서. 그래서 재고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란 걸로 손실로 이 20원을 바로 인식해요. 대변에다가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쓰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치고요. 즉 이 말뜻 저가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히나 기말에 평가했을 때 우리 재산의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거를 갖다가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요 시가를 요만큼 빼가지고 장부 금액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사뭇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아까 문제에서 당기매매주권에서 설명 들었던 것처럼 공정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을 이익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을 손실로 인식하는 게 바로 보수주의고, 우리 재무회계가 이런 보수주의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원칙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말에 여기 저가법을 적용해서 시가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 시가를 갖다가 장부 금액으로 만들어준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회계 1급 공부하시면서 말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좀 금방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3번도 설명을 정확히 잘했습니다. 4번은 저가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한 차액은 전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비용 발생했죠. 비용이라는 발생을 차변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차변은 의미 자체가 매출원가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요 말뜻은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109회 문제를 푸셨을 때 요 재고자산에 대한 요 설명 문제들이 많이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실 때. 자, 참고로 매입액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매입할 때 부대비용은 여기 원가에다가 포함시킨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배웠던 거 상대적인 개념은 총 매출액이에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환이 반품 받은 거, 매출 애누리 할인 빼고 순매출액, 여기 부대비용은 그냥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이게 얘하고 다른 점이죠. 여기서 봐두시라고 설명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3번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의외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급수가 좀 높은 쪽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미리 해드렸어요. 이 문제 틀렸다고 고민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론 문제에서 보통 10개만 넘고 실기만 잘 푸시면 대부분 자격증은 다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다 맞춘다는 차원보다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복습도 하고 이런 내용도 알아두고 그러면 다음번에 공부하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문제는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걸 물어보네요.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을 경우 당기의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 유형자산의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요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자본적 지출은 기본적으로 유형자산에 대해서 뭔가 돈을 썼을 때 그 쓴 돈의 성격을 갖다가 그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뜻이 뭐냐면 의미가요. 자본적 지출은 그 금액이 유형자산, 건물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유형자산이 건물이라는 대상으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 뭐 증축이라든지 또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우선 뭐 엘리베이터로 한번 해볼게요. 엘리베이터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가격이 아주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큰 돈을 쓰게 되면 그 돈은 그 해 비용으로 다 떨어버리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엄청 큰 문제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큰 돈을 썼다고 하면 즉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그러면 건물에다가 포함시켜서 건물은 유형자산이니까 기말마다 감가상각하잖아요. 감가상각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그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건물에서 도색비라든지 건물 도색비요. 도색비라든지 뭐 유리창, 뭐 창틀 이런 거 교체하는 것들은 건물의 자산의 가격에 비해서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단기 그해 비용으로 보통 수선비죠. 비용으로 처리해도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건물에 들어간 금액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비용은 건물의 가격에 비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은 비용 처리하고 큰 것들은 자산 처리해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자본적 지출인데 금액을 크게 썼는데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잘못 처리를 했대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선 여기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러면 건물 500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수익적 지출인 수선비 500 이렇게 처리했을 때 재무제표에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알려면 이 손익구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연히 이 문제 풀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죠. 왜? 자산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으니까. 자, 일단은요. 분계를 제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차변에 건물 500 대변에 있은 금액을 현금으로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500. 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차변에 수선비 500 이렇게 썼고요. 대변에는 현금이라고 똑같이 50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원래 건물이라고 써야 되는데 건물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 계정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산 계정을 쓰지 않았으니 자산이 더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자산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과소평가가 됐겠죠. 그죠? 건물이라는 자산을 플러스 해줘야 되는데 건물이라는 자산이 플러스가 안 됐으니 과소평가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산은 과소평가가 된 거예요.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본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느냐? 여기서 자본이 왜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요 손익구분과 기본적으로 요 회계 2급과 회계 1급에서 재무상태표, 기말재무상태표 배웠을 때 요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그리고 건물 과소평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썼어요. 이 비용은 들어가면 안 돼요.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감소하잖아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선비는 여기 판관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수선비가 판관비에 들어가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비용이 증가했으니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겠죠. 다른 건 다 없다 그러면 여기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설명해 드렸으니까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비용이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했다면 결과론적으로 당기순이익도 감소를 했을 텐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감소했을 텐데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어디로 가요? 결산을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의 자본계정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기말재무상태표의 기초자본과 당기순이익이 합쳐져서 기말자본금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당기순이익이 줄었으니 여기 기초자본금과 당기순이익 줄어든 금액이 여기에 합쳐지니까 기말자본금도 감소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비용과 수익은 반비례해요.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감소하고 반대로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해요. 거기에 반해서 여기 이익과 자본은 이익과 자산과 자본 지금 여기서 보신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셨던 건물이라고 하는 자산, 그 다음에 여기 이익,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자본, 이 세 가지는 방향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면 이익도 감소하고 자본도 감소하는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본도 증가해요. 즉 우리 이익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주로 여기 과소평가 과대평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이익, 자본 같은 방향이라는 거 여기서 꼭 암기해서 이거 아주 많이 활용되는 고급 회계 지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비례하는 건 뭐가 반비례한다? 비용은 반비례해요. 이익이 증가하면 비용은 감소하게 돼 있어요. 자본이 증가하면 비용 감소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분을 해서 외우실 때 비용과 여기 세 가지 자산, 이익, 자본은 반비례 관계다. 그리고 자산, 이익, 자본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산은 증가하는데 이익은 감소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 자본은 감소한다 그랬죠. 자본 과소평가 두 개가 겹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여기 2번밖에 없죠. 답이 2번이 되는 거랍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갈수록 계정을 잘못 사용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평가하는 문제로 아주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잘 이해를 못하면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제가 설명한 말씀 잘 정리를 하셔서 이해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 금방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6번 여기 5번 문제죠.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자기 주식 200주라고 나와 있는데 또 여기서도 좀 헷갈리는 거죠. 막 자기 주식 200주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주당 7,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나와네요. 자, 소각일 현재 자본 잉여금에 대한 감자 차익이 20만 원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주식 소각 후에 재무상태의 표시 계상되는 감자 차손익, 감자 차익인가 감자 차익인가 차손인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이 문제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문제고, 아니 도통 이 재무회계 문제는 이 109에 왜 이렇게 어려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난이도였을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갖다가 앞으로도 세무 2급 가시면 여기 자본기정은 더 많이 빈출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의 계정,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 자본계정은 제가 앞에 그 표에다가는 재무상태표에는 통합계정이 5가지만 써놨어요. 근데 이 통합계정 5가지 뿐만이 아니라 자본계정 자체를 저기 통합계정 안에 있는 구분계정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본과 관련돼서 계정부터 암기가 정확히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자본 계정에 대해서 이 모든 계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해드린 거 꼭 복습하셔서 잘 익히시기 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계정부터 암기하세요. 자본 계정 안에는 통합 계정 5개 있다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통합 계정 안에 있는 계정들도 거기 강의했던 거 복습하셔서 꼭 구분을 하시란 말이죠. 자, 이제 문제를 설명해 드려 보면 여기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자본 조정 계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 조정 계정은 어디 있어요? 자기 주식 여기 있죠. 자, 이것도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불러요.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은 타 회사 주식이고요. 우리 회사 주식을 샀을 때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도 저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기록한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단기 매매 증권이 됐던 타 회사 주식 여기 자기 주식이 됐던 주식 거래가 나올 때는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2가지 자료를 줍니다. 한 주당 액면가액도 가르쳐 주고요. 또 뭐도 가르쳐 주냐 하면 시가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주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액면가액 여기서 나온 것처럼 5,000원이고요. 지금 시가는 7,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단기 매매 증권 샀을 때에는 단기 매매 증권의 목적이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는 이 2가지 정보를 가르쳐 줘도 액면가액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가예요. 살 때도 시가, 팔 때도 시가, 시가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 주식을 샀을 때에는 자기 주식은 살 때 액면가액이 필요해요. 즉 자기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사게 되면 자본금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액면가액이 사용돼요. 액면가액과 시가가 다 사용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과 자기 주식을 구분하지 못하면 주식 거래에서 항상 계정도 헷갈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엄청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여기 자본 계정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면, 자, 우리 회사 주식을 샀을 때는 자기 주식 200주라고 그랬죠. 200주를 샀는데 액면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5,0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주 곱하기 액면가액 200주 곱하기 액면가액 하게 되면 금액으로 얼마죠? 200주 액면가액 5,000원 10만원인가요? 계산해 볼게요. 정확하게 200주 곱하기 액면가액 5,000원 하게 되니까 100만원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게 되냐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기 주식이기 때문에 쓰기는 써볼게요. 매입해서 소각했다 그랬죠. 자, 여기 자기 주식을 샀을 때는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차변에 자기 주식 산 금액은 그냥 여기 그대로 7,000원이에요. 자기 주식 샀을 때는 공정가치로 산 거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샀다고 할게요. 그럼 7,000원 이런 식으로 돈 주고 자기 주식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주식이라고 쓸 때는요, 여기는 지금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12월 30일 기말까지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는 자기 주식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자기 주식을 사서 이렇게 매입해서 소각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소각이라는 말 뜻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는 감자, 소각했다는 것은 자본금을 감소시켰다는 뜻이에요. 이때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감자의 말뜻은 자본금을 감소시켰다는 뜻이므로 이렇게 문제에서 자기 주식을 사갖고선 매입해서 소각했다 그러면 똑같은 거래처럼 보이지만 기록하는 계정은 달라져요. 소각했다는 건 감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라는 계정을, 자본금은 원래 자기 자리가 대변이 자기 자리예요. 여기 있는 자본금 있죠. 자본금. 그리고 이 자본금을 쓸 때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금액을 기록해 주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 주식수는 한 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200주라고 참 얘기하고요. 액면가액은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본금은 얼마요? 기록해야 될 자본금은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과 관련돼서 액면가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감자와 그다음에 증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증자 있죠? 그때 두 경우에만 이렇게 자본금 계정을 사용해서 액면가액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각이라는 말이 감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계정이 차변에 쓰이면 안 되고 대변에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액면가액으로 계산한다고 자본금 쓸 때는 반드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만 써야 돼요. 그러면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 200주 샀을 때 현금 줬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200주 곱하기 지금 7,000원 하게 되면 140만 원이 되겠죠. 140만 원을 주고서는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을 한 거예요. 14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서 소각을 했는데 내 돈 나간 거는 140만 원이 나갔고 자본금을 감자시킨 거는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내 입장에서 돈을 더 많이 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감자차손이라고 불러요. 감자, 자본금을 감소시켰는데 손해가 났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감자차손은 얼마가 나옵니까? 40만 원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자본잉여금의 감자 차익, 오히려 감자를 했는데 이익이 난 그 반대 계정이 있대요. 20만 원이.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맞는데 자본잉여금 계정의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 계정은 여기 자본잉여금, 여기 감자 차익 있죠? 요거예요. 반대 계정이죠. 이렇게 자본 계정에 반대되는 계정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사용합니다. 그 말 뜻은 지금 이 거래에서 40만 원의 감자 차손이 생겼지만 지난번에 감자 차익이 너희 있었잖아. 그 감자 차익 먼저 사용해. 이익 따로 있고 손해 따로 있고 골치 아프니까 상계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 차손
40만 원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먼저 여기 감자 차익 20만 원 있었던 거 얘부터 먼저 이렇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감자 차손이라고 해서 20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이제 회계 1급 세무 2급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자본 개정의 문제인데,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 자본 개정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한번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 회계 처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였었고요. 감자 차손을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감자 차손은 얼마인가요? 차손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감자 차손 20만 원. 요게 답이네요. 그죠? 감자 차손이 20만 원이 기록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도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요약해서 다 설명을 한번 쭉 해봤어요. 타회사 주식 샀을 때는 단기매매증권, 그때는 액면가액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목적 자체가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 시가만, 살 때도 팔 때도 시가만 신경 쓰라. 그 다음에 여기 5번 문제처럼 자본 계정에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샀을 때 계정은 자기 주식이라고 쓴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사갖고 바로 소각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얘는 보유하고 있을 때예요. 소각하지 않고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주식이라고 쓰는 것이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소각했다 그러면, 소각이라는 말 뜻은 감자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자본금이라는 계정으로 쓴다. 구분해야 되겠죠? 여기 처음 보실 때는 계정도 헷갈린데 이런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시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이걸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 이것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였었어요. 이 문제 또한 회계 1급에서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문제라고 제가 보여지네요. 이 문제가. 자, 5번 문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본 계정 꼭 암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매출 원가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이다. 매출원가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거 설명한 거예요. 매출원가 여기 손익구분,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 기준과 손익구분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매출원가, 매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 쓴 돈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매출액이 나왔어요.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보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른다. 지금 상품, 제품, 매출액이 대응되니까 얘 매출액과 매출원가 서로 대응되는 거고, 이를 우리 대표적인 우리 회계에서 얘기하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제일 잘 맞는 계정이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관계예요. 첫 번째는 설명이 아주 잘 되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영업 외 비용은 여기 있죠. 영업 외 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과 차손으로서 기부금, 잡손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도 영업의 비용 어디 있나 보세요.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그럼 여기서 얘기는 영업이익과 영업의 비용 무슨 차이가 있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요, 영업이란 말 뜻 자체가 기업의 주되는 영업활동이에요. 장사하는 활동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하는 자체가 주된 활동이죠. 사업의 주된 활동은 우리 상품, 제품 파는 거잖아요. 그 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비용은 판관비라고 부르고, 이런 영업활동, 우리 상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활동 이외의 활동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얘를 줄여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자, 세 번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고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성과 또는 재무 성과를 나타내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회계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순액주의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재무회계는 절대 순액주의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보셔야 될 가능성이 99%예요. 왜냐하면 우리 재무회계는요, 총액주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도 써놓을까요? 자산, 부채,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 네 가지 계정은 다 총액주의를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 빠져있는 게 자본계정이거든요. 자본계정은요, 얘도 원칙적으로는 총액주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5번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기업회계 기준에서 상계 처리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상계 처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 총액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매입을 했던, 매출을 했던, 팔았던, 샀던 간에 발생한 금액 전체를 다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품, 애누리 할인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총 발생한 금액에서 이 금액들을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 매입액이나 순 매출액을 나타내는 회계 처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총액주의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틀린 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순액이 아니라 총액주의로 한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다음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이건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꼭 암기하시라고 얘기하는 게 강요사항이 아니라 문제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해가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풀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서울은 제주와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제주가 발행한 당좌수표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아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서울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영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판매 계약을 맺었대요. 판매 계약을 맺고 제주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계약금 받은 거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고 하는데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이라고 기록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거래처가 발행한 건 우리한테 현금이죠.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당좌예금이라고 기록을 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똑같이 또 이런 걸 물어봅니다. 첫 번째 보기 보면 당좌자산이 과소계상이 됐다. 당좌자산 어디 있어요? 현금이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당좌예금이라고 기록했다. 당좌자산 지금 여기서 여기 있어요. 당좌자산의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기록하던 당좌예금으로 기록하던 변동사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얘는 옳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과소계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는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당좌자산이 과대계상된다. 지금 당좌예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원래 현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좌예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서는 변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해당 사항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과소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현금이라고 기록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면 여기 뭐라고 기록해야지 돼요? 계약금을 받았으면 우리 선수금이라고 기억해 되죠? 선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으로 기록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여기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품 매출은 손익구분의 매출액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손익구분.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 계정, 제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에요. 여기 수익 계정 참고하시라고. 이 제품 매출은 바로 얘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액을 줄여서 그냥 매출액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 부채를 기록해야 되는데 부채를 기록 안 했으니까 부채는 과소 계상이 됐겠죠. 그래서 유동부채, 선수금이라는 기장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유동부채 안에 선수금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동부채, 과소계상 얘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 안 했으니까 적게 저기 계상이 됐죠. 그만큼 과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이라고 하는데 당기순이익 보세요. 여기 수익계정 들어가면 안 되는데 수익계정이 지금 들어갔죠. 제품 매출은 수익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매출액 수익계정인데 수익이 이익이 늘어났으니 당기순이익 당연히 늘어났겠죠. 과소계상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과대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한 문제에서 이렇게 계정을 잘못 쓰는 바람에 전체 재무상태표에서 요 내용들이 어디에 뭐가 들어가는지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물어본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109의 문제는 여러분이 회계 1급 아마 시험 보시면서 난이도가 되게 재무회계 쪽은 어려웠던 문제로 지금 제가 문제 풀면서 보니까 그랬겠네요. 합격률이 많이 낮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모르죠. 실기 파트 문제가 좀 쉬웠는지. 여하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자본계정 문제가 나왔나 보네요. 한국 상사의 2023년 1월 1일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대요. 발행 주식수는 만주, 1주당 5천원. 자, 10월 1일 날 1주당 유상증자했다고 얘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기말 자본금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도 용어를 구분하셔야지 되는데요. 10월 1일 날 한 주당 6,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했다 그랬죠. 아까 그 몇 번 문제인가 거기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소각한다 그랬었죠. 소각하는 것은 제가 아까 감자라고 그랬어요. 감자는 말뜻이 뭐라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계정을 회계 처리하게 되면 차변에 자본금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말뜻이기도 해요. 자, 거기에 반해서 지금 문제처럼 주식을 갖다가 발행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증자라고 불러요. 증자라는 말뜻은 자본금이 증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본금이 증가하면 자본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그 금액만큼을 써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본금 계정이 나오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해 드렸죠. 바로 얘가 증자에 해당되는 문제고, 이 거래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상증자, 돈 받고 주식을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팔 때는 지금 6,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했다고 했으니까 시가로 그대로 받은 돈을 다 기록해 주셔야겠죠. 얘는 자본금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2,000주 곱하기 팔았던 거 6,000원에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00원 곱하기 2,000주 하게 되면 현금은 1,200만 원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럼 대변에다가는 주식을 갖다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증자. 그래서 여기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해야 됩니다. 라고 그랬죠.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하겠어요? 자본금을 기록할 때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주식수 2,000주죠. 액면가액 5,000원이죠. 그럼 1,000만 원이 자본금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6,000원에 1,000원 남겨서 발행을 2,000주 하게 되면 받은 돈은 1,200. 자본금 증자는 1,000. 차이가 나죠. 얼마가 차이가 나요? 200. 200은 뭐라고 쓴다? 주식을 발행했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온 거예요. 얘를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 있죠. 여기다가 2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자본금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10월 1일 날 주식 2,000주 발행해서 자본금이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자본금만 1,000만 원이 더 증가했죠. 5천, 1,000 합치면 얼마가 돼요? 6천. 그래서 기말 자본금은 여기서 주어진 자료로는 6천만 원이 됩니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번 100후의 이거 재무회계 이론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긴 했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기출문제들 설명해 드리면서 파일 하나에 동영상이 너무나 길어가지고 좀 지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걸 파트 잘라서 쉬실 수 있도록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동영상 녹화 여기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원가 회계 문제, 원가 계산 문제 다른 동영상으로 이어서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